자, 이제 대선까지 18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후보들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후보들의 대선 행보,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는 또 뭐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 상임부단장, 윤기찬 국내임 선대본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여론조사 지지율 흐름부터 분석해보고 시작해볼까요? 오차범위 내, 그러니까 양강 후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오차범위 내의 결과도 있었고,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것처럼 오차범위 바깥에서 벌어진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양 캠프의 해석은 또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현재의 판세를 보고 계시는지, 지금 나가는 흐름은 또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들어볼까요? 박진영 부단장님. 일단 백중열세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는 단일화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오미크론 방역에 대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일화 이슈는 또 자세히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단일화 이슈라는 게 결국은 정권 교체론에 동의하는 후보들끼리의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정권 교체론이 강화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단일화 이슈에서는 2등과 3등이 하든 1등과 3등이 하든 단일화가 될 만한 쪽으로 지지율이 몰리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 정권 교체론을 바라는 심리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단일화의 기술적인 여론조사의 측면인데요. 지금 여론조사가 단일화 여론조사와 대선 후보 지지 여론조사가 혼재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층은 전화를 받았다가도 이게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구나, 이렇게 하면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도 물어볼 때 그 전화 면접원이나 ARS에서 단일화 문항도 같이 물어본다. 그렇죠. 같이 물어보는 순간에 전화를 끊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아마 과거에도 검증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나왔던 게 지난 4월 달이죠.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다만 근데 이 여론조사가 밴드웨건이 돼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빨리 저는 단일화 이슈가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여권에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일화 이슈는 민주당한테는 지금 불리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백중세 속의 열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 우세, 윤석열 후보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박빙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조그만 변수에 따라서도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단일화 이슈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전주에 비해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로 갔던 지지세가 윤석열 후보로 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 및 배우자에 대한 리스크이고, 이것은 쭉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그 대응이 조금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응이었다라는 평가를 아마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순회동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자택 옆에 어떤 그 도시주택공사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이것이 정상적이었는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양 캠프 모두 현재까지의 그 지지율 판세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두 후보 간의 입도 계속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 한 개면 이게 녹음에 나와 있는데 그 아무 관계도 없고 씨알도 안 먹히고 절대로 알면 안 된다고 보안 유지해야 되는 우리가 이재명이 가면 우리는 죽었어.
라고 하는 저를 거는 그분이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독일의 나치, 또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자기 과오는 덮고. 네, 두 후보의 발언들을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지지율에 대해서 지역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들 문제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장 고조된 곳이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서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 문제인데요. 단일화 이슈가 서울 시민들은 지난달에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해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서울에 있는 보수적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분석하세요? 서울은 이제 부동산 민심이 아무래도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공급에 중점을 맞추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네. 실제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서울 시민들이 원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말씀하시고 재건축 재개발을 말씀하시면서 개발 이익 100% 환수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그 재건축 재개발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시장에서 그게 녹아드느냐. 지난 현 정부에서도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말씀하시지만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이런 식의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좀 다른 말을 다르고 듣고 현실성 있다고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 민심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예, 네. 부동산 문제 방금 이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얘기하지만 또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게 시장에서 작동을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셨거든요. 듣고 일단 뭐 이어갈까요? 부동산 여론은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이 침체되는 국면에 이미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이슈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초과이익 환수 문제라든가 국토보유세 문제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다소 물러섰다라고 물러섰다라고 봐야 이제 되는 겁니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동산 이슈가 지금 국면을 끌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이슈보다는 정권 교체론, 정권 이 교체론이라든가 자체, 예. 단일화 이슈. 방역에 대한 불만 이 부분들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제 물론 성남에서 있었던 대장동 개발이지만 대장동 개발이 반명 반관 개발이거든요. 반민 반관이면 사실 이제 이 후보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공공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반민반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예. 공공개발을 하려는 것은 서민주택 주거 안정 측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장동 개발 형식을 보면 반민반관인데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개발에 적용이 돼요. 네. 근데 여기는 민간개발 형식으로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가 높아졌어요. 네.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민간 개발의 경우에는 개발 주체들이 이걸 다 사야 돼요. 비싸지겠죠. 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 개발의 형태로 또 토지는 강제 수용을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만 이것은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좋은 점, 공공은 좀 불리한 점 이런 점 형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적인 공약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다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겠다라고. 예. 그러니까 약간 성남시장 때 해왔던 공권력 갖고 있을 때 해왔던 부분하고 지금 대선 때 예. 내는 공약하고 약간 언밸런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아직은 조금 차가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일단 지역별 분석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네. 경기 도지사를 지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경기 인천 지역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앞서 나가는 그런 조사들이 잘 나오지 않고 이제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이제까지 지지도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 왔습니다. 앞서 예. 왔는데 이제 뭐 최근에 금방 말씀드린 최근 흐름이 조금 예, 최근에 흔들린다? 이제 뭐 예. 단일화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곧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래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돼야 되는데 예. 이제 금방도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도 이제 캠프에 몸담고 있으시니까 네.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부동산 이슈가 소멸했는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대당정 이슈를 가지고 네거티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자체가 네거티브 이슈로 끌고 가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평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론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이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 저는 조만간 우리 국민들이 그 대권 후보의 역량이라든가 미래지향적으로 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런 식으로 예. 전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상황이 오면은 저는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최근에 잠깐 방금 나갔던 MBS 조사에서 이제 서울처럼 경기 지역의 그 여론이 윤석열 후보한테 좀 유리한 흐름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런 경기 지역에서도 윤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뭘로 보세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은 이제 이 후보께서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나면서 이제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코나의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네네. 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겼는데 그 의혹 해명이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명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도정을 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김혜경 씨 관련한 이슈라든지 그렇죠. 김혜경 관련 이슈 그다음에 그 경기공사 지금 화폐, 예. 지역 화폐인 코나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인사들도 보면 다소 좀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좀 강조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네거티브라고 하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주택 시리즈를 되게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기본주택이라는 게 30년 동안 갖고 있는 임대주택 같은 얘기예요. 임대주택과. 근데 지금 대장동 개발할 때는 기본 임대주택을 좀 원래 15% 했다가 6%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1,830억 원의 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낸 공약하고 이전에 행정하고 좀 다르다는 거고 네. 백현동 그 부지도 사실은 원래 종상향 해줄 때 준주거지를 해줄 때도 원래 네. 임대주택 100% 짓게끔 했는데 이것도 10%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실적과 현재 공약과 지금 이제 임대주택을 50만 원 공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기본주택을. 그러면 그것과 매칭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지지율에 반영이 됐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대선 전략이 나쁜 정치고 나쁜 전략인데 전략적으로 참 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인카드 문제도 총액으로 해보면 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근데 살라미처럼 쪼개가지고 매일매일 하나씩 한 건씩 이 호주머니에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이렇게 도배를 하는 방식을 체크하고 있고요. 네. 어제 통과된 이제 추경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추경을 하자고 여당이 민주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뜬금없이 1,000억을 하자고 꺼냅니다. 이건 예. 뭐냐면은 1,000억이 아니에요. 1,000만 원씩 지급하자고 꺼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뜬금없는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예. 이게 뭡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혹시라도 여당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손실보상금을 네. 지급할까 우려해가지고 뒤로 밀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보면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 나쁜 정치 전략이고 나쁜 정치인데 일종의 발목 이게 잡기다라는 전술적으로는 사실은 예. 먹히는 것 같아요. 추경 말씀 주셨으니까 짧게 듣고 네. 넘어갈까요? 추경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원래 35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16조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슈에 이제 목맨다는 건데 네. 죄송하지만 네. 원래 하시던 말씀대로 그 금액과 관련돼서 노력을 좀 더 하시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빨리 조그만 금액을 지급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원했던 대로 12조, 15조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35조를 보태서 국민의힘은 50조.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35조. 그래서 35조, 50조 갖고 싸웠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에이, 그거는 다소 저기 그런 말씀하실 저희가 볼 때는 게 없는 그런 게 문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 말씀 이제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저희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관련자분께서 녹취 등을 통해서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그 관련자가 말씀 주신 표현에 따르면 살라미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지
저희가 예. 갖고 있던 정보를 갖고 살라미식을 했던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살라미로 한 것은 그건 아니다. 아니죠. 예, 제보자가 한 것이지 이제 아니 그런 추경 말씀을 문제는 주셨어요.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정치인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35조,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50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5조, 50조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정부에 요구를 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 아마 안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어떤 액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사실은 싸웠지 않습니까? 네. 싸우는 상황이 되니까 뒷짐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안 되겠다. 한시라도 급하니까 손실보상금을 14조라도 빨리 하고 난 이후에 네. 다시 또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14조를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네. 여기에 뜬금없이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면서 지연 전술을 채택한 거예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정확합니다. 네. 뭐라고 이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전에 14조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민생을 생각해서 빨리 돈을 지급하자는 쪽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야지 놓을 것이 아니고 14조 추경 안에라도 빨리 동의하고 추가로 뭐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작동을 하든지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저는 그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지지율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자, 이번 그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호남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눈에 띄게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호남 지역에서 했던 발언들 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제가 여기 와보면은 광주 시민들께서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대전도 올라가십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유치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거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왜 광주만 없습니까? 광주의 영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꼴등. 민주당에서 답변은 광주 정신을 소상공인이랑 연대하는 광주 정신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없는 게 진짜 광주 정신인지 소상공인들 피해가 크다. 그러면 조정을 하고 부족하면 시에서 세금 들어오는 거에서 일부 떼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쪽을 편들어서 상대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사회는 흑백 논리가 너무 심해요. 그저 편 갈라가지고 이쪽 한 편 먹으면 이쪽은 버려도 내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분열주의자들입니다. 증오를 이용해서 갈등을 이용해서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런 행위, 이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마 이런 모양이에요. 자영업자들 핑계를 대면서 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골목 상권이 망한다고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자영업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반대했는 줄 아십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대형 쇼핑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명품들 이런 것에 도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투쟁 의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에 이 광주 복합 쇼핑몰이라는 공약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호남 지지율이 좀 올랐는지 아직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는 저희도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통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또 뭐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통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국민의힘도 이 대선 이전부터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네. 쭉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 또 2030 세대들은 그렇게 지역주의나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이 어떤 그 형성해 놓은 네. 이런 구도들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라는 것이죠, 실리. 근데 이 복합 쇼핑몰 논쟁은 사실 민주당도 이유는 있겠지만 그동안 네. 반대해왔던 이유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생활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고는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생활 인프라의 민원을 들어준다고 공약 발표한 것을 분열이다 또는 갈라치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못 해왔으면 못 해온 이유를 대면서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어쨌든 모 대형 복합 유통물 업체가 지지부진해진 뒤 이후로 벌써 한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에 네. 큰 움직임이 아직까지 성과를 못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런 복합 유통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구 단위 결정부터 해서 인허가까지 가야 되는 것이라서 사실 행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 주체, 그 행정 주체를 배출한 정당, 이런 정당들이 어쨌든 그것을 원하는 분들께는 뭐 사과하긴 뭐해도 경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공약 주체에 대해서 비난한다. 저는 그것은 조금 핀트가 안 맞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요. 이 광주 복합 쇼핑몰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그렇죠. 민주당에서 네, 계속 네. 반대를 예. 했던 게 지역 상권을 살리자 이런 명분이었는데 지금은 막 반대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렇죠. 상황인 지금 것 이 같아요. 뭐 쇼핑몰 이야기하면서 뭐 투쟁 이야기 하시는데 이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후보의 어휘 구사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투쟁, 약탈, 착취 이거 쇼핑몰하고 아무 관계없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휘 구사력이 좀 떨어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형적인 이제 갈등 마케팅이에요. 마이크로 이제 타겟팅 전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쇼핑몰 한다고 해서 50% 지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쇼핑몰에 이익 관계가 직접되는 사람들의 지지만이라도 얻겠다. 흔히 하는 20% 30% 이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슈가 그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영향을 않을 미치지 거라고 않죠. 다만 저는 그 민주당에서 쇼핑몰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사실은 예. 전략적으로 반대는 아니, 했나요? 아니면 안 반대한 적이 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반대한 적이 없는데 이제 예. 반대하는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 표라도 갖고 가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얼마나 애착이 있는지 참 묻고 싶어요. 전두환 대통령 이 광주 학살 책임자를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광주 예산 일들을 제가 전에도 봐왔는데 화학 비즈니스 벨트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청담 의료복합단지 광주에 있었던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지금 선거에 와가지고 아주 이제 뭐 작은 영역의 일인 것 같은 이 복합 쇼핑몰을 가지고 이렇게 이슈화를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갈라치기를 해서 소수의 표만이라도 얻겠다고 하는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이다. 저는 전형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2015년부터 이제 뭐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복합 쇼핑몰이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 사회적 합의가 잘 안 된 거죠. 사회적 합의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네.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에 이제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들, 상공인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당의 반대 때문은 아니었다.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지자체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이게 네. 상대적으로 뭐 신문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경기도 내에 복합 쇼핑몰 등 이런 것들이 유치가 한 10곳 정도 됐다는 거예요. 예. 거기도 다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 소상공인들과 갈등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 상생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러니까 복합물 유치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되 그럼 같이 사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 법도 있고 지금 그 형태란 말이에요, 현실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가 손해 보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랜드마크가 되면 사실은 그 지역으로도 손님들이 몰리거든요. 관광객도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지역의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주체들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막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광주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사실은 그런 이제 뭐 별도로 팩트 체크를 해봐야 예. 되겠지만 복합 쇼핑몰 유치 하나만 갖고 일단 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미한 거라고 평가를 하시지만 그 미미한 거를 국민의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게 왜 잘못된 거죠? 제가 그간의 말씀드릴게요. 이력에 비춰볼 예. 때 복합 그간의 쇼핑몰 제가 행정을 아는 네. 측면에서 말 복합 쇼핑몰 유치라는 것은 대선 후보의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합 쇼핑몰에 관한 인허가권들은요 기초지자체 시군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복합 쇼핑몰을 인허가를 많이 내줬다. 이것도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경기도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네. 지금 광주에서 이 복합 쇼핑몰이 유치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교통평가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도라든가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공약을 가지고 갈등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선 후보가 민간 사업자가 투자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왜 냅니까? 이건 앞뒤가 예.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도. 일단 자, 그럼 윤 제가- 대변인 말씀 중에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예, 이어서 맞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 현재 지자체 인하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 민주당 쪽
지역에서 공천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의지가 없는 거네요. 일단 첫 번째 예. 그렇고. 두 번째는 다음 오는 6월 30일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이고. 세 번째, 민간업체는 이미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니면 인허가권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능력 없는, 소위 아직까지 지지세가 명확치 않아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국민의힘 인허가 왜 이걸 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예. 당선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해당 지역 주민의 변화에 따라서는 분명히 또 당선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정할 건 아니다. 예. 네. 워낙 충무로 역 앞에 롯데백화점 짧게 짓는 무슨 부탁드릴게요. 백화점 짓는 예. 공약을 대선 후보가 왜 합니까 이게? 예. 무슨 대선 후보 공약입니까 이게? 예, 짧게 부탁. 감사합니다. 아니 머리에 관련된 공약도 하는데 요즘에 저희가 다뤄야 할 주제가 너무 많은데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쪽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죠. 죄송하지만 요 네. 호남의 복합 쇼핑몰 이슈는 이쯤에서 일단 접기로 하고요. 지금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가장 큰 변수, 단일화 이슈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동지와 저 그리고 동지들이 이루고자 했던 구체제의 정식과 새 대한민국의 개막을 위해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단일화 관련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한다는 의미보다는 또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제 밖에 언론에 알리시기를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당원분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은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유지를 받아서 국민의당에서 완주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단일화 논의보다는 한동안 국민의당에서 자체적으로 좀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잠시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이제 오늘부터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1차 단일화 시안으로 꼽히는 것은 이제 오는 21일에 있는 첫 번째 법정 방송 TV 토론이거든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빅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단기간에 정치적 목표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효과를 이미 봤기 때문에 특별히 단일화에 목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흔히 하는 이 후보에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철수 후보의 표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보장이 없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단일화 이슈를 끌고 가면서 단일화는 하지 않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관적으로 단일화 전망 해주셨습니다. 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 내지 야권 통합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현재 안 후보께서 구체적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그 제안에 대해서 또 이태규 의원은 또 수정 제안이 오면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는 될 것이고. 수정 제안이 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수정 제안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그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이외에 어떤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시는데 현재 여론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출마한 후보들의 지지세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 후보가 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후보가 동시 출마를 하지 않을 건데 나머지 후보들도 같이 출마하는 이 대선에서 두 후보만에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일정 모집군을 통한 투표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당원들끼리 투표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식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사실은 그건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당내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공감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형태든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합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합당 얘기 나오시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에
이제 생각한 거죠. 예. 네. 여태까지 큰 대형 정당에서 해본 적이 없으시기 예.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더 갈증을 채워주겠다 뭐 이런 예, 취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는 내일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